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겠다던 특검팀의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재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야 정당 대선 주자의 반응도 결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법부의 결정을 항상 존중합니다. 그렇지만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박영수 특검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사법부에서도 정경유착의 거리를 끊기 위해서 엄중한 처벌로서 국민의 분노를 달래주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사법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 엄중한 처벌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바른정당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서면 논평을 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제 영장 청구 당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사법부의 이번 결정 어떤 의미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사법부의 결정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든 사법부 판단은 뭐냐 하면 대가성하고 그다음에 부정 청탁의 소명이 좀 덜 됐다. 그런 점에서 구속 사유의 어떤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네. 어쨌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들의 반응은 크게 이제 세 갈래로 나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권 같은 경우는 이건 재벌 봐주기하고냐, 재벌에 대한 굴복이냐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낸 거고, 그 다음에 여당 새누리당은 사법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딱 바른정당은 딱 중간인데 사법 판단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과거에 그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그런 무죄고 풀려나오고 뭐 이런, 그다음에 무전,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고 이런 우리 자주 섞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똑같은 잣대를 이런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서민들에게도 적용해서 구속할 건 구속하고, 진짜 구속 타당성이 없으면 일반 서민들도 딱 굳이 구속하지 않아야 될 건 아니지 않은, 이런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법원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까지가 과연 필요한 거냐라는 의미도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떤 의미로? 일반적으로 이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도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가성이나 지금 이번 경우에 입증된다면 아마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거예요.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속을 할 수 있는 사유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지금. 그리고 어떤 뭐 관련자 조사라든지 이런 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던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은 어쨌든 여기에 사활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어떤 대가성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 탄핵 사유가 아니라도 특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만약에 입증해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 입증하기가 대단히 쉬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기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은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으나 나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특검은 삼성은 수혜자라고 봤던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봤던 게 특검이었고, 강요에 의해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서 자신들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재벌들, 이번 삼성의 입장이라서 이것이 충돌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법원은 삼성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일단은. 단지 근데 이 조 의원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요. 현 단계. 네.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이 이제 이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부정청탁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진술이나 추가적인 다른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한다면 다시 이 신병이 바뀔 수는 있겠으나 지금으로 봐서 그렇게 녹록지는 시일이 않아 촉박하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아직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특검의 수사가 일정 부분 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 생각 좀 들어요. 지금 7월 25일 날 이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7월 25일 날 2015년도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독대를 했는데 했죠. 그 앞뒤 정황을 얘기하면 너무 길고 그때 이제 그 메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우리 정부가 이제 박근혜 정부죠. 임기 안에 삼성의 후계 문제 해결되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이제 7월 17일 합병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7월 25일 날 독대를 한 거예요. 2015년도에. 네네네네. 이렇다면 이런 정황으로 밀어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제 그 지원이 일련의,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건 대가성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전 뭐 법률가도 아니고 영장단납판사도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의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거 봐서는 삼성을 피해자로 보는 데 대단히 무리가 있다고 무리한 보는 건 거거든요. 아니냐. 근데 영장이 이제 기각돼서 역시 그러면 법률적인 이제 다름이 있어야 구속 여부가 적절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법률 문제, 공방 그렇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사실 또 하나 이제 뭐 전망을 해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SK나 롯데, CJ 등 다른 기업들도 사실 지금 계속 맞물려 있는데 김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이 되시는지요? 네,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 확대도 상당히 차질이 예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을 하면서 이 가장 큰 기업을 이 뇌물죄로 뭐 다른 이제 배임 횡령 그거 그리고 위증 문제도 걸기는 했습니다만은 뇌물죄로 걸어야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이 뇌물죄를 걸기가 아주 편해지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특검이 검찰하고 다른 건 그거 아닙니까?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이번에 두 재단에 낸 돈을 강요와 공갈 이런 그런 거에 네네네. 의해서 낸 거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이걸 뇌물죄로 뇌물로. 하는 게 이번 특검의 새로운 접근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거를 해야 이제 소위 말해서 롯데라든가 그다음에 SK라든가 CJ 이런 거로 이제 확대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요번에 이 구속을 이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자체가 뇌물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소명이 덜 됐다 이런 입장이지만 어떻든 다른 거로 거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뇌물죄로의 하기에는 수사가 쉽지만은 않다. 그리고 특히 이 미르재단 K재단에 대해서 774억인가요? 이거에 네네네. 대해서 이 지금 50여 개 기업이 낸 거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뇌물로 볼 거냐. 삼성에 이번 낸 거를 처음에 이 재단 이 두 재단에 낸 게 삼성이 204억인데 이거를 뇌물로 계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이게 다른 기업들이 낸 것도 과연 그럼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데서 어려운 그런 기업들은 접근. 오히려 지금 삼성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수사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든 게 양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일단 삼성이 가장 큰 소위 말해서 이 기업이 핵심 이번 사안에 에서 여기서 일단은 뇌물죄에서 약간 벗어난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예.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고 그다음 추가에 더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세게 나온 다른 데서 더 수사를 세게 할 가능성에 또 대비해서 또 긴장하는 측면도 있겠죠. 사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박 대통령이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엮었다 이런 표현을 좀 거듭 밝혔거든요. 이런 부분 사실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3번 거부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리고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립적인 특검에는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변인이 그랬죠.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변인이. 근데 지금 또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이 특검은 야당의 추천으로 이제 특검이 임명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각 자체가. 그렇다면 이 특검의 전반적인 수사가 하나의 방향을 맞춰놓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놓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 게다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다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라는 나름의 그 논리를 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러한 특검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계속 청와대나 이 대리인단 입장, 청와대가 아니라 대리인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 입장은 특별하게 어떤 소명이나 어떤 변론의 기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검이나 이 검찰 입장은 충분히 그 변론의 기회를 준 거다. 예. 검찰 수사도 조사도 거부했고. 근데
근데 만약에 특검 조사까지 거부하면서 만약에 다른 식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게 된다면 소명의 길을 스스로가 저버린 거 아니야? 또 이런 비판식이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대통령에게는 어쨌든 부담은 좀 던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부담도 예. 덜었고 예. 게다가 아무튼 특검이 만약에 내일 또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만 김기춘 조윤선 장관 전 비서실장입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은 특검은 정말로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그래도 좀 회생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여쭤보는데 네. 사실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부는 체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련 영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전 예상이 오늘 솔직히 틀려가지고 전 네. 발부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예상이니까요. 예상인데 저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블랙리스트도 물론 이제 법리 다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실한 그 물증이나 구속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냐 없냐 따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 특검이 예.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짜맞춘 것 같아요. 아니 퍼즐을 맞춰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각보다는 발부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지 높다라고 않나.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김 의원님 보시기엔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 조윤선,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박 대통령 측은 오늘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기각으로 인해서 약간 아마 숨을 돌릴 좀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맞긴 했지만은 완전히 그러나 여유를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뇌물죄 부분을 일종의 완전히 소명이 안 됐다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 삼성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논리가 강요와 공갈이에서 냈다 이 기부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 네, 직권남용.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박 대통령 부분이 해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한남용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이 좀 더 심한 거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다. 단지 이제 특검이 모든 게 지금 현재 거의 질주하듯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거의 성장을 브레이크 치면 없이. 거의 대부분 받아줬고 지난번에 김상률 전 수석 외에는 대부분이 이제 다 이 수사에 이런들에 다 영장이 받아줬고 네. 굉장히 해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어찌 보면 약간의 돌뿌리에 좀 걸린 거죠. 돌뿌리 걸렸는데 내일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아주 결정적인 내일 블랙리스트까지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진짜 특검은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저는 내일은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두 사람이 다 기각되는 일은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까 둘 다 영장이 발부될 수도 발부가 있고. 되느냐 한 사람만 되느냐 아니면 둘 다 이제 기각이 되느냐인데 최소한 저는 한 사람 이상은 내일 영장이 일단 발부되지 않겠느냐. 예상 승부율은 조금 더 높여놓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블랙리스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정확히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지 블랙리스트와 같은 유사한 게 그 블랙리스트라고 글이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이 문화부 내에 존재하고 존재했었고 있다? 그거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예술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었었다는 거는 지금 문화부 관계자들이 거의 다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반드시 이거는 네. 굉장히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와 이 사상의 자유, 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누가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 이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이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 줄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탄핵 심판이 지금 현재 원래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그거의 탄핵 심판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영향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13가지를 원래 사유로 제시했는데 5가지로. 그걸 이제 탄핵 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는 5개로 압축을 하지 줄였죠. 않았습니까? 5개로 압축한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의 형사상의 그 뇌물죄 부분이 하나로 있어요. 하나로 있는데 나머지 부분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된 국민 생명권 보호라든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 주권 훼손,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남용, 그다음에 언론 자유 침해, 나머지 네 부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현재 모든 심사를 다 한다는 거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만 분명하게 나온더라도 이 훼손이 되더라도 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 탄핵의 흐름을 결정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은가. 큰 틀을 바꾸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신데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형사 재판의 그 여러 가지 절차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격 유무를 따지는 거잖아요. 탄핵은. 그러니까 특검에서 나중에 기소되고 이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나중에 만약에 인용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사를 받고 뭐 기소되고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어쨌든 탄핵 소추 사유가 하나하나 모두 입증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충분히 우리 김 부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13가지 중에서 지금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잖아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국민주권 위배라든지 법치주의 위반된 거, 뭐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것들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두 개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요. 그 자체로서 탄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될 때 탄핵을 받게 돼 있다면은 형사재판처럼 완전하게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든 특검이 지금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네. 여부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사실 탄핵 네. 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연관해서 하는 것 중에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한 거 말고 검찰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그 최순실과의 공모위에서 소위 강요와 공갈이에서 네. 돈을 내도록 했다 대기업들에게 그건데 지금 특검이 와서 가장 주력하는 게 뭡니까? 지금 뇌물죄 요 부분이 있었고, 근데 뇌물죄 요 부분은 지금 일단 한 한번 번 꺾였고 제동이 걸린 예.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뭐 사라진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가 블랙리스트. 언론 사상의 자유. 이게 바로 이제 언론 사상의 자유에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후퇴하고 훼손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이 논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걸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의료농단과 함께 세월호 7시간의 의혹 이걸 네. 밝히는 건데 세월호 7시간에 다른 거를 뭐 했다는 예를 들어서 시술을 했다든가 다른 의혹이 없더라도 그래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라고 네. 하는 걸 이걸 밝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3가지를 통해서 아마 이제 그 소위 헌접 재판소에 네. 그 조력을 결국엔 탄핵 심판에 하나의 조력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2개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7시간 이것도 굉장히 변수가 될 거로 보입니다. 오늘 뭐 헌법재판소에서 7차 변론이 있었는데 정우성 전 비서관의 또 증거록 녹취록이 제시가 됐다고 합니다. 또 여러 논란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영원함을 오가면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먼저 이야기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에 관해서는 제가 아주 대한민국의 긍지다. 60년대 말 70년대 평균 소득이 1년에 300불도 안 되는 이런 아주 가난한 때에 정부 지도자들의 어떤 그 비전, 이 과학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학자들을 불러서 이 경제 개발, 과학 발전에 이렇게 투입한 이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더 힘을 써야 우리나라의 장래가 밝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손을 잡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MB 만다는 게 기사는 되겠지만은 내가 반기문이라면 안 만나겠어요. 뜻보다 실이 많잖아요. 제 눈에도 이게 캠프가 이게 제대로 된 캠프로 보이지가 않고 여기저기서 그냥 제각기 뭐 이렇게 돕는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실수가 이제 계속 잦잖아요. 근데 잔매에 골병 든다고 반기문 후보의 장점이 뭡니까? 무게감이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이게 자꾸 실수하고 그러다 뭐 웃음거리가 되면 무게감이 떨어지면은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앞으로 국가 과학 발전을 위해서 더욱 중점을 둬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잔매에 골병든다. 자꾸 실수를 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사실 이제 반기문 전 총장 귀국 일주일이 됐는데 여러 통합 행보, 영호남을 좀 광폭 행보를 보고 있어요.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지나치게 광폭 행보를 의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했는데 그게 영 와닿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자 앞에 차라리 개혁적 보수주의다라고 했으면 얘기가 되는데 진보적 보수주의라는 거 그게 이제 광폭 행보가 맞물려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진보 보수 아우르고 진영을 뛰어넘겠다는 그런 욕심이 과했던 면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 다음 날 바로 13일 날인가요? 전직 대통령 매국을 다 참배했어요. 저는 네. 그건 좋다고 봅니다.
뭐 굳이 어떤 진영의 대통령만 가고 이런 거는 뭐 비판받을 점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정체성이 좀 부족한 네,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나 지금 어쨌든 일주일의 행보 속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면이 노출이 많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도 네. 원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 있으나 지금 선거 국면이잖아요. 아직 뭐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라더라도 그렇다면 정권 교체냐 아니냐가 선거의 중요한 핵심 논쟁 화두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평소에 정치 교체는 굉장히 좋은 화두이긴 한데 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여러 가지 이런 국정농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데 정권 교체는 아니다 그래버리니까 지금 정권의 연장이냐 정권 교대하겠다는 거냐 이런 그 메시지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외교관처럼 이 부분에서 일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네. 어떤 가치나 비전이나 철학을 보여주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집토끼라든지 이런 걸 너무 의식을 해가지고 보수 진보 아니면 이렇게 너무 이쪽 산토끼까지 다 의식을 하다 네. 보니까 정체성이 미미해지면서 뭔가 저분의 가치나 비전은 뭘까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이 답보가 네.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사실 이제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랑 정치를 어떤 정치를 하겠느냐 그게 알수 뭐하다 없다, 근데. 그런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총론적으로 일단 이야기하면은 소위 반반 행보라고 하는 반반 바람에 행보다. 아니, 반반 행보를 하는 바람에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총평으로 하자면 성공이냐 실패냐 하면은 저는 반의 반만 성공했다. 반의 반이다. 반의 반만 성공했으니까 이제 실패한 게 더 많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점이 이 사람이 잘했느냐 일단은 저는 아까 하지만 들어와서 정치 교체라는 화두를 던진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정권 교체가 딱 각을 세우는데 그 논란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빠르게 광폭 통합 행보, 영원함과 보존보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잘못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지금 현재 뭐 돌아와서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치 교체 그다음에 뭐 청년 일자리 마련하겠다 그런데 더 이상의 강론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감동적인 메시지를 던진 게 없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의 23만 달러 수수료가 또 왜 자기 동생 조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바람에 네. 이런 들어와서의 그런 컨벤션 효과를 상쇄하는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효과 그런 것들이었고 또 하나는 일종의 작은 실수들을 한 것들도 있고 또 작은 실수들을 한 게 아닌데 여러 다른 반대 세력들이 그거를 좀 조작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문제 삼고 이런 것들이 악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도원 의원이 했던 잔매에 골병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니까요. 반기문 전 총장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하락을 했어요. 하락하면서 지금 2위를 기록했는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8.1% 전주에 비해서 2.0%포인트가 상승한 반면에 반기문 전 총장은 21.8%로 0.4%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7%채 못 되잖아요. 차이가. 네네네, 전 이 차이가. 차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얼마인지 뭐 저기 바뀔 하기에 수 따라서 있는. 얼마인지 뭐 반전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말씀 나눈 것처럼 전체적인 가치나 비전이나 흐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플랜이 없는 것 같다. 계속 이제 그 대선에 뛰어들 거다라는 그 예상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 어떤 가치, 철학, 비전도 그렇고 어떤 측을 공략할 거냐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건- 보시면요. 네. 사실 이제 대전 충청, 뭐 충청권 대망론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반기문 총장 대전 충남 이쪽에서도 지금 하락하는 하락세가 하락하는 보이거든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반기문 총장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네. 막상 들어서 일주일 동안의 행보를 보니까 뭔가 향후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어떤 안정감 이런 걸 잘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잦은 약간 말실수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선 주자는 모든 면에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검증을 받는 것이고 다른 주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검증을 많이 받았잖아요. 선출직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분은 전혀 선출직에 도전한 적이 없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잘하시라. 네.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귀국 인사차. 그러나 선거 국면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줄 것이며. 그러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로 저는 보시는지? 그 부분도요. 예. 이제 보수층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긍정적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게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봐요. 일단 나중이라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이제 안정된 다음에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오자마자 묘역 참배하고 뭐 박 대통령한테 전화 걸고 이명박 대통령 예방하고 왜 그렇게 급한 건지 국민들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나라 어떻게 뭔가 변화하고 변화의 프로그램 보고 이런 걸 지금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애매하게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대통령한테 전화 걸고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 또 예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기식의 이런 행보를 옛 하는 거 정치의 아니냐.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까 보수층들도 뭔가 우리 보수를 결집시킬 지도자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저희 지지율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지지율의 반등의 어떤 모멘텀,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중대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뭐 중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설 이후에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이야기까지. 하기도 하고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실정이니까. 근데 왜냐하면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지금 약간 떨어졌다 그래서 저 수치 자체 문재인 전 대표와의 저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까 아닌데 두 가지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초반에 이렇게 박하 있다가 새로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지지율이 굉장히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요즘에 지지율 떨어진 지 몇 달 됐습니다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또 나중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치 새로 떨어진 사람들은 그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욱한 이후에 지금 추세가 처음에 좀 괜찮을 듯 하더니만 반짝했죠. 주춤하면서 네네. 지금 오히려 약간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일단 안 좋다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반반 행보로 인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게 한계로 그게 오히려 반반 행보를 보이는 거는 중도와 보수의 지지층의 지지를 다 끌어낸 이후에 예. 설 이후에 어느 정파와 먼저 손을 잡는 식으로 가려고 그랬던 그러면 계획인데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먼저 하는 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람에 따라 견해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전 대표가 진보와 야권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와 여권이라고 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차별을 게 하고. 해야 되지만 보수라고 하는 거를 굳이 숨기려고 했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도 그러나 그 개인은 예방은 또 다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건 또 예, 다른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냐면은 오늘도 제가 어떤 이제 저 택시를 탔다가 이제 어떤 데서 들었는데 네. 이런 거냐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이 이야기하면서 둥근 세모다. 그분은 이제 고령층이었는데 네네.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자기 보수면 보수지 진보적 보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도 보면 새로 왜 주춤하는 것 중에 이유 하나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다자대결에서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도 보면 4.0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6명의 주요 주자 정당 후보를 했을 때는 9.5%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바로 그 부분만큼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기문 네. 총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바로 그러한 반반 행보는 네. 확실한 보수층으로서도 지지도 별로 못 받고 그렇다고 해도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확실히 받는 끌어오지도 거냐? 못하는 네. 애매한 오히려 그런 애매한 입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요 반기문 총장에게 지금 중요한 건요 네.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공학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은 그런 자기 자신의 확실한 뭐 정치권에서는 그것을 내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확실한 철학을 한번 돌아보고 그걸 가지고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말실수라는 면은 있어요. 예. 반기문 총장으로서는 대단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씹어. 원래 그게 정치고 대선 주자고 검증받는 과정입니다. 말하는 행동에서 인품을 보는 거고 유권자들은 이런 네. 건데 청년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라.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해도 해. 이건 정말로 젊은이들 심정이 맞잖아요. 단지 이거는 뭐 스킬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의 이 가슴 속에 네. 한국에 대한 절절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그 고뇌, 성찰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점이 일단 전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반반 행보도 좋고 보수짐을 아우르는 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아까 그런 질문 아까 우리 김 부장한테 했잖아요.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2% 부족한 게 한국 사회 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2%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 뭐가 문제냐 지금 양극화 격차 이런 것들이 평등의 문제, 부정의의 문제, 정의가 없는 문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서 최순실 농단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다 제껴놓고 엉뚱하게 뭐 진보적 보수주의다, 뭐 정치 교체해야 된다.
이게 국민들한테 맥히겠어요? 피부로 안 남는다.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명박 쪽 아까 대통령 예방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은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정말 얼마나 힘든 건가, 이런 것들 없이 할 일이 없으면 자원봉사에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민심과 너무 떨어져 있다. 사실 이제 민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반 총장의 일거수일투족 미디어에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제는 일부 기자들을 지칭해 막말을 했다는 논란까지 참 일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기자들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으로 판단하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저는 언론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준 기자들에게 욕까지 했다는 것은 좀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 궁금증을 풀어준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제 김 부장님도 언론인 출신이신데 반 총장 측에서는 이게 비서진과 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어요.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위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때부터 큰 틀에서 긍정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소위 말해서 일부 언론들이 계속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특히 뭐 온라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반복적으로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바로 기자들이 이렇게 떠날 때쯤에 자기 옆에 있는 측근한테 왜 내가 뭐 위안부 관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 하면서 나쁜 놈들 이런 표현 써도 방송에서 이런 말 저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쁜 X들이라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말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이 좀 육두 문자라든가 욕설이라든가 이런 비속어는 안 나올 정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잘못되고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미국이나 필리핀이 아닙니다. 트럼프라든가 두테르테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지지율이 그런 식으로 질서적으로 반응해서 오르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 아닙니까? 인천공항 그 발매라든가 뭐 퇴주짠이라든가 사실 조금 너무 신변잡기적으로 언론 미디어가 좀 접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중에 일부 왜곡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누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일일 1건 2건식으로 예를 들어 퇴주짠 같은 논란이라든가 그거는 사실 선영에 가가지고 제대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주짠을 이렇게 그 옆에 묘지에 뿌리고 그다음에 음복하는 걸 준 거를 마시는 건데 그걸 중간 생략해버리고 퇴주짠은 그걸 마시는 거로 왜곡해서 했다가 나중에 삭제했는데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꽃동네 가가지고 여기에 턱받이 한 거를 그건 꽃동네 측에서 당신도 이렇게 해라라고 시키는 대로 한 거를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왜곡된 이러한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퇴주짠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대선 주자로 나온 사람 다 알아야 됩니까? 그거 약간 절차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그냥 하는 말로 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러려니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하고 외교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훈련이 안 되는 맵집이 잘 없는 거죠 좀. 근데 저기 아까 언론인의 육두문자 얘기 나온 거 저는 뭐 욕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비판을 수용하는 마음가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 자기 생각 다르다고 금방 그렇게 민감한 모임은 그 지도자감이 아니죠. 비판을 수용해야 된다. 사실 이제 다른 주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잇따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견제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 일자리를 13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무차별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 교체가 아닌 정치 교대라는 공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문 전 대표께서 취업 공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를 추가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인기 영합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전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지속 가능하지 못한 공허한 일자리 공약보다는 사사건건 개혁 입법에 반대해온 민주당부터 먼저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대국민 사기이자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사탕발림 국민 현혹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 교수님, 사실 이제 군복무 단축 또 어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등 여러 견제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파퓰리즘이다. 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표만 얻으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이제 일반적인 비판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군복무 문제입니다.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후보가 2012년도 후보 시절에 내세운 18개월이었거든요. 6개월 줄이는 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 6개월을 어떻게 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돼요. 다른 것과 달라서.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이 군복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민감하고. 예. 이 부분을 그냥 1년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본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아니지만 전 대표 측에서는 1년을 얘기한 건 아니었다.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예, 또 이렇게 예. 뒤로 한 발짝 물러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자꾸 비판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분명하게 지금 대선도 얼마 안 남은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특히 군복무 문제 같은 건 왜 단축을 해야 되고 연령이 어떻게 지금 2022년쯤 되면 이게 전부 젊은이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제 군복무 기간을 줄이느냐 또 뭐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모병제 얘기도 꺼냈었잖아요. 이런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툭 던지니까 젊은 사람들 표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고 다른 당에서 당연히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앞으로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약을 발표하는 거 보면 어쨌든 대세론을 그냥 굳히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여튼 문재인 전 대표는 하여튼 가장 지금 현재 달리는 주자 중에 지지율이 선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준비된 후보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즘에 거의 매일 어저께는 일자리 공약이고 며칠 전에는 사드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은 책을 통해서 했지만은 군 복무 기간 이런 단축을 이야기하고 거의 일일 하루에 한두 건씩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 말은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발표해야 언론 노출을 통해서 지지도가 유지가 되고 올라가거든요. 논란도 또 근데 이제 그렇게 과거 누구보다 지난 4, 5년 전하고 달리 굉장히 준비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근데 문재인 전 대표는 요즘에 어제 말한 걸 또 오늘은 또 다르게 해명하는 게 맞냐. 이거 포퓰리즘을 떠나서 그래서 사드 문제만 해도 며칠 전에 처음에는 한미 간의 이런 합의가 취소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했다가 뒷날은 꼭 그래 한미 합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이렇게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군복무 기간도 원래는 현재 21개월 아닙니까? 근데 지난 대선 때 18개월 단축하는 공약을 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기적이라는 게 과연 자기 임기 중에 된다는 말인지 그다음 대통령 때 된다는 그런 게 애매한 데다가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내가 1년을 공약한 건 아니다라고 또 어저께 또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이 안보 문제는 표를 시켜서 하는 거를 진짜 하면 안 돼요. 한번 뱉어놓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거 인구 추세에 따라서 북한군과의 또 이 서로 균형의 유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데 그동안 52만으로 줄이는 나름의 계획도 인구가 줄이는 건 다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체득 없이 던져놓고 또다시 해명하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는 근데 공약이라는 게요. 공약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어차피 모든 사람이 표를 얻을 수 없어요. 이제 정치학에서 이른바 이제 여야 진보 보수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망나형 정답 모든 걸 망라한다 이래가지고 보수 진보 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게 다 모든 유권자의 지지를 삽니까? 그래서 저 왜 잠깐 저런 모습이 나타나면요. 제가 보기에는 표를만을 의식해서 그래. 표만을 의식해서. 그럼 18개월로 하면 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드에 대해서 반대 찬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 끌어안으려 하니까 처음엔 이걸 반대했다가 그런데 보수표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중도 보수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사드 이거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또 뭐 다시 진보 측에서 집도께서 또 얘기하니까 얘기하니 애매모호하니까 제가 봐서 논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쪽이 표를 좀 잃더라도요. 확고하게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런 다음에 그거는 국민이 선택해야죠. 판단은 어떻게 판단 모든 받고. 걸 다 합니까? 아무리 정당 이론에서 아까 망나형 정당 얘기한다 하더라도. 망나형 정당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정당이 대부분 네. 서로 뭐 진보 보수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보 보수는 아니고 국민 정당이라 그래서 국민 전체를 망라하려는 건데 또 영어로 캐치 올 파티라 그러거든요. 네. 캐치 올을 하려고 그러면 다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잡고 중도로 여론을 확장을 하려는 그런 정책을 잘 펴는 게 중요합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제 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좀 주춤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다시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는 것 아니냐 분석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 어쨌든 지금 충분히. 반기문, 안철수, 손학규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은 어쨌든 연대를 통해서 뭔가를 문재인의 대결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답보를 보인다면은 상대적으로 손학규나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한 기회가 올 여지가 있다. 네. 그것은 결국은 개헌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반기문 변수는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에서 그 기회가 열렸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뭐 이제 삼지대론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반기문 전 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는 서로 이게 교집합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반기문 전 총장이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도 지지율 상승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는데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예비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말 현재의 양강구도, 이른바 양강구도를 깨트릴 수 있는 다크호스가 될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